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아주 옛날에 외갓집이 일본에 있었는데 친일파라서거나 강제징용은 아니셨어요. 스스로 일본으로 가셔서 굳은 일에 가며 학교도 다녔고 졸업 후엔 직장도 구해놨는데 조금 황당한 이유로 결혼하러 들어오셨다가 다시 외할머니랑 일본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일본에서 아이들도 놓고 직장도 다니시고 당시에는 은행에서 일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해방 이후 50년대 초에 다시 한국에 들어왔대요. 아무튼 이 이야기를 해주신 이모는 39년생이시고 10남매 중에 둘째이시거든요. 우리 엄마는 굉장히 늦게 본 막내시고요. 그리고 이건 둘째 이모가 일본에 계실 때 있었던 일이래요. 그래서 추측하건대 아마 1940년대 후반에 있었던 얘기 같아요. 이모가 살던 동네에 유명한 부잣집이 하나 있었는데 엄마, 아빠, 딸 둘 이렇게 4가족이 살았대요. 단순히 부자라서 유명했던 건 아니었고 엄마가 병으로 죽고 간병해주던 간호사를 부인으로 삼는 바람에 혹시 간호사가 엄마의 병을 악화시켜서 죽이고 자리를 꿰찬 거 아니냐 뭐 그런 소문이 있어서 굉장히 유명했다네요. 재혼했다는 간호사는 딸이 하나 있었고요. 그렇게 5이서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가 떠들썩해서 봤더니 그 집 막내딸이 실종됐다는 거예요. 막내딸이 우리 이모 또래라고 했던가? 그리고 그 실종됐다는 막내딸은 역시나 아저씨의 친딸이었고요. 온 마을을 뒤집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결국 찾지 못했대요. 그러자 간호사는 자기는 막내딸 없으면 못 산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도 사람들이 다 간호사를 의심했죠.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의심만 하고 넘어갔대요.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그 간호사가 사람이 아니고 백녀시다, 구렁이다, 또 막내딸을 잡아먹은 거다 뭐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간호사의 딸은 멀쩡한데 아저씨의 첫째 딸이 눈에 띄게 말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백녀씨가 사람 피를 빨아먹는다 뭐다 그런 허무맹랑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얼마 뒤에 결국엔 막내딸은 집 뒤편 마당에서 발견되었고 그 간호사는 잡혀갔는데 아저씨 말에 의하면 이런 소문이 자꾸 퍼지니까 아저씨도 결국 간호사를 의심하게 되었고 친딸한테도 한번 물어봤대요. 너 지금부터 사실대로 말해봐. 혹시 저 여자가 너를 죽이려고 했니? 혹시 저 여자가 네 동생 죽인 거야?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봤더니 친딸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다는 거예요. 새엄마는 동생이랑 자기를 너무 아껴주고 사랑해서 매일 아빠가 출근하고 나면 다락방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영양주사도 놔주고 또 춤도 춰줬다는 거예요. 아저씨는 이런 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루는 출근하는 척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몰래 다락에 숨어서 지켜봤더니 아이들을 의자에 앉혀놓고 정말로 영양제라며 주사를 놔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의심한 것도 미안하고 이렇게 숨어서 보는 것도 미안해서 몰래 나가면서 자세히 봤더니 주사를 놔주는 게 아니라 피를 뽑고 있었다네요. 그리고 마치 굿하듯이 간호사랑 간호사 딸이 방방 뛰는데 그게 사람 죽으라는 굿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사람을 죽게 만들고 있으니까
자기들을 보호하려는 곳인지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애 앞에서 뭔가 방방 뛰며 굿 같은 걸 했답니다. 그 간호사는 자기 딸이랑 아저씨랑 셋이 살고 싶어 그랬대요. 자기가 간병하러 왔을 때 봤던 그 단란한 가정의 모습이 부러웠다나? 그 이후에 결국 그 아저씨는 딸이랑 이사를 가버렸대요. 익명의 제보 사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건 과장 없는 100% 실화임을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2005년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 학급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이런 게 있는 줄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들만 모여서 떠나는 간부 수련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는 이 간부 수련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겪은 무서운 경험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학년당 거의 13반까지 있었어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각 반의 회장과 부회장이 모이니까 불참 인원 빼곤 거의 30명 정도의 학생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모여서 큰 관광버스를 타고 간부수련회 장소로 출발을 했고 정확히 지역이 어디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수련원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을 묘사하자면 흡사, 군부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숙소는 초록색 울타리 안으로 모여있는 컨테이너 박스들이었고 대략 6명에 하나씩 컨테이너를 배정받았습니다. 컨테이너 밖으로 화장실과 수도가 등이 있었는데 썩 낙후된 시설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간부 수련회라고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비교적 소수 인원이다 보니까 통제가 거의 없었다랄까? 그렇게 수련원에 도착한 이후에 서바이벌 게임도 하고 사륜바이크도 타고 그런 즐거운 활동들을 하다가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다른 반 아이들과 컨테이너에서 핸드폰 게임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 3학년 형들은 밖에서 RC카 같은 걸 가지고 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갑자기 3학년 전교 학생회장 형이 숙소 문을 벌컥 열더니 그 방 중앙에 피자를 던져 놓으면서 얘들아, 이거 저녁 간식이다. 맛있게 먹고 정리 잘하고 그리고 내일 일정 있으니까 적당히 놀다 자. 실컷 간식을 먹고 나니 시간은 자정쯤이 되었습니다. 다른 컨테이너에도 불은 켜져 있었는데 아까보단 사뭇 조용해진 분위기였죠. 그때 같은 방에 있던 다른 반 회장 아이가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얘들아, 우리 담력 테스트 삼아서 아까 서바이벌 하던 곳 거기 한 바퀴 둘러보고 올까? 당시 서바이벌장이 시가지 전투를 재현해 놓은 것처럼 되어 있어서 나름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심심했던 차에 다 같이 한번 가보자고 의견을 모았고 다른 방 컨테이너 불이 서서히 꺼져갈 무렵 저희는 숙소를 벗어나 서바이벌장을 향해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시 촌놈들이 어딜 가서 산짐승 소리 같은 걸 들어봤겠어요. 산 언덕에서 고라니 비명소리랑 올빼미 소리 같은 거 들리는데 진짜 오싹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5분 10분 정도 걸어서 서바이벌장 입구 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곤 페인트가 잔뜩 묻어있는 그 건물들을 하나씩 둘러보면서 주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페인트인데 완전 피 같지 않냐? 열나 무섭다. 에휴, 나는 우리 숙소에 없는 거 들킬까봐 그게 더 무서운데? 그렇게 잔뜩 긴장하곤
후레쉬를 비추며 걷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시가지길 정면 저 멀리 산능성이에서 지금도 믿기 어려운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미친 듯이 다다다다다 달려오는 겁니다. 거기 있던 6명 모두는 그 소복의 여자를 보고 혼비백산하며 막 반대로 뛰기 시작했는데 저는 당황한 나머지 뒤처지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공포감은 극에 달했는데 애들은 미친 듯이 뛰어 이미 한참 멀어져 있었고 저는 무서운 마음에 근처 모형 건물 안으로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모형 건물은 시가지길에서 보면 건물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반대편은 벽돌 없이 뻥 뚫린 그런 구조였어요. 저는 1층 벽 아래 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아서 숨을 죽이곤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혼자 숙소로 돌아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러던 중 건물 바깥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머리 위로 뻥 뚫린 창은 있었지만 차마 바깥을 볼 수가 없으니 그게 저를 데리러 온 애들인지 아니면 아까 멀리서 뛰어오던 그 귀신인지 알 길이 없어서 그냥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반 반장이 저를 찾으며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지훈아, 어디 있어? 대답 좀 해봐. 지훈아. 저는 반가운 마음에 몸을 일으켜 건물의 뚫린 창으로 바깥을 보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친구에게 대답을 하려다가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제가 본 것은 길 중간에 서 있는 하얀 소복의 여자였는데요. 친구의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창 쪽을 보며 입술이 찢어져라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진 모르겠지만 기절하고 얼마 안 되어 선생님과 아이들이 저를 찾아 깨웠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같은 숙소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께 크게 혼이 났습니다. 제가 본 것과 숙소 아이들이 본 것을 말해봤자 믿을 선생님이 아니었죠. 하지만 아마도 선생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나중에 전교 학생회장 형에게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되고 나서 수련원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야기 나눈 것을 그 형이 함께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수련원에서 과거에도 귀신을 목격한 아이가 기절하는 소동이 한 차례 더 있었나 봅니다. 도대체 그날 밤 제가 봤던 그 하얀 소복의 여자는 왜 하필이면 저를 찾고 있었던 걸까요? 아직도 그 수련원이 있는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일은 10년 전쯤의 일입니다. 20대 대학생이었던 저는 방학을 맞아서 여자친구와 같이 전라북도 군산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며칠간의 여행이었는지는 저도 기억을 못하고 여자친구도 기억을 못합니다. 이건 첫날 있었던 모텔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희는 여행 계획 없이 군산 버스터미널에 도착을 했는데 날이 저물고 서로 피곤해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터미널 근처에 있는 한 모텔을 잡았습니다. 단순히 숙박이 목적인지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근처에 있던 숙박업소로 들어갔던 게 화근이었죠. 모텔에 들어가고 나서 씻고 난 뒤 꿀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깐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옆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가 뒤척이면서 일어났는데 그 기척에 저도 살짝 깨고 만 거죠. 그렇게 눈을 뜨니 여자친구가 침대 옆을 돌아서 화장실로 가는데 순간 그 뒤로 검은색 그림자가 여자친구를 뒤따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여자친구의 그림자가 아니라 손발이 따로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였어요. 눈, 코, 입만 없었지 흡사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전 귀신도 믿지 않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현상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 순간 잠이 확 달아난 저는 침대에서 뛰쳐나가 바로 화장실로 가서 문고리를 돌렸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중년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의 이름을 외치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지만 안쪽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깨로 문을 밀어서 문을 부셨는데 여자친구는 온데간데 없는 텅 빈 화장실 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다시 침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침대에 서서 저를 바라보며 입이 찢어질 듯 미소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2년 가까이 사귀었는데 그런 표정은 진짜 처음 보았고 미친 듯이 소름이 돋더군요. 그렇게 웃고만 있지 의식이 없는 여자친구를 눕혀 잠을 재웠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곤 동이 트자마자 여자친구를 깨워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모텔을 나가면서 여자친구에게 물어보니까 기억나는 게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겁을 먹을 것 같아서 그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모텔은 오픈한 뒤로 살인사건과 자살사건이 수차례 일어났던 그런 모텔이었습니다. 코비에TV 구독자 순리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10년 전 제가 고등학교 때의 이야기입니다. 동네를 밝히지 못하는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 오래된 연립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연립들은 하나둘 모두 재건축이 되어 단지가 작아도 다 신축 건물로 올라섰는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유독 그 건물만 오랫동안 낡은 연립인 채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습니다. 그 연립엔 지하실이 있었는데 창문도 다 깨져 있고 근처로 폐기물 같은 게 많이 쌓여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기도 좀 꺼려져 보였죠. 오래전 초등학교 때는 그 건물에 같은 학교 동창아이가 살고 있어서 지하실에 한번 내려가 본 적은 있었는데 그때도 사람이 살았었구나 싶은 그런 먼지 쌓인 오래된 빨래 건조대? 요런 것만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하실에 사람이 없었던 게 꽤 오래된 모양입니다. 아무튼 저희 집과는 반대 방향이라 자주 지나칠 일은 없었는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친구네 집 앞 공원에 들렸다가 늦게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늦은 밤 무서운 마음에 빠른 걸음으로 주변을 살피며 걷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연립 앞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기 잠깐 나 좀 도와줘봐.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목소리가 어디서 나나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그
지하실 깨진 창 안에서 웬 아줌마가 고개를 바짝 붙이고 말을 거는 거예요. 주변의 가로등빛 때문에 그 안쪽을 대충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화들짝 놀라서 토끼 눈이 되었나 봅니다. 전 무서운 마음에 두세 발짝 뒷걸음을 쳤는데 이어서 그 아줌마가 이랬어요. 잠깐이면 돼. 무리한 부탁 아니야. 잠깐 이것 좀 봐주면 돼. 그 시간에 너무 놀랐지만 잠깐이면 된다고 다그치는 아주머니 말씀에 천천히 창가 쪽으로 다가갔어요. 뭐 안에 쓰레기 처리하나 싶었죠. 창가 주변으론 쓰레기와 거미줄이 가득해서 아주 가까이 가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가 쪽으로 가까이 간 순간 전 도무지 믿지 못할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잠깐, 자, 이것 좀 봐줘봐. 아니, 갑자기 활짝 웃더니 달려있던 밧줄에 목을 매달고 온 저항도 없이 둥둥 매달려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전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집까지 내달렸습니다. 곤히 주무시고 계시던 부모님들도 다 놀라서 일어나셨고 그때 저는 숨을 헐떡이면서 제가 본 걸 설명했습니다. 지금 저기 연립 지하에 어떤 아줌마가 목을 매달았어. 아버지는 일단 저를 진정시키셨는데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하시겠다면서 신발을 신고 직접 나서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가 너 그거 잘못 본 거 아니냐며 창문 안쪽도 다 둘러보고 밑에도 내려가서 한참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놀란 마음에 그날 밤에 잠도 잘 못 이뤘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본 거였을까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갈 때 그 연립 근처를 멀리서 바라봤는데 참으로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건은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전날 밤 그 사건의 여파 때문일까요? 저는 피곤했음에도 잠이 들었다 깼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뭔가 꺽꺽거리는 호흡 소리? 근데 그 소리가 분명 남자의 목소리인데 아빠 말곤 집에 남자가 없으니까 전 자다 말고 화들짝 놀라서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화장실 문고리에 넥타이로 목을 매고 컥컥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아버지가 목을 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너무 놀라서 주방 가위로 넥타이를 자르고 엄마를 부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엄마도 막 뛰쳐나와서 펑펑 우셨고요. 그런데 정작 깨어난 아버지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기억나는 거라곤 조금 전에 꿈뿐이라는데 그 내용이 어떤 무당이 실컷 방울을 흔들면서 덩실덩실 뛰다가 갑자기 자기 목을 있는 힘껏 쥐어 짜더랍니다. 그리고는 아빠를 쳐다보면서 같이 가자 라고 했답니다. 아무튼 그때 거실 테이블에는 또 찢어진 종이가 한 장 올려져 있었는데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이 막 휘갈겨져 있었죠. 다행히도 아빠가 쓴 유서는 아니었던 거죠. 저희 가족은 그날 밤 서로를 끌어안고 겁에 질려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기도에 있는 외가댁으로 잠시 몸을 피했고 외할머니의 권유로
다 같이 손붙잡고 한 무당집에 다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당집에 방문을 하자마자 그 집에 있던 할머니 무당이 저희에게 이랬습니다. 너네 폐가 같은 데 들어갔다 왔냐? 네? 무슨 소리세요? 에휴, 하필 엮여도 그런 곳에 엮이냐? 마치 2, 3일 전에 저희의 상황을 알기라도 하는 듯 그렇게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에게 옮겨붙은 귀신이 무당 귀신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 근처에서 사람들 오래 못 버티고 다 떠났을걸? 아이고, 악하다 악해. 그러고 보니 그 연립 지하실 되게 오래 방치되었었잖아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아마 그게 누군가에게 옮겨붙으려고 한 이유가 분명 있었을 거다라고 하시더군요. 하여간 다행히도 저희가 찾아간 무당분이 약간 힘이 더 센 그런 무당이라서 아버지는 원만하게 굿을 진행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께서 그 동네에 오랫동안 사셨던 어르신께 한번 여쭤봤더니 예전에 그 지하실에 무당이 살았었고 목매달고 죽었었다는 이야기를 혀 끌끌 차시면서 하시더래요. 아무튼 다행히도 그 이후에는 저희 가족은 별탈 없이 잘 지냈고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그 연립은 허물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아마 우리 가족에게 옮겨붙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왜 그 무당 귀신은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제가 유년 시절을 보내던 곳은 전라남도 목포에서 배를 타고 약 1시간 30분 정도를 가면 나오는 다도해 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중학교까지 졸업을 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맘때쯤이었습니다. 당시 친하게 지내던 친구 녀석과 방학과 함께 멀어지게 되자 친구 녀석이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네 동네로 놀러가서 며칠을 놀다 오기로 하고 친구네 동네로 향했습니다. 참고로 섬이지만 그 섬이 아주 커서 친구네 동네로 가려면 몇 시간은 걸어가야 했거든요. 그렇게 방학 기간 동안 친구와 열심히 들과 산과 바다로 놀러 다니다가 하루는 그 친구와 다른 친구하고 바다에서 실컷 놀다가 해가 저물 때쯤 날씨가 선선해지자 총싸움을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고 이래저래 놀다 보니까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속 깊은 곳 평평한 바위 위에 웬 볏집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 웬 볏집이 있지? 이상하게 생각한 우리는 호기심에 그 볏집을 들춰보자 조금은 누런 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스레 뜯어보니까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날도 저물고 냄새도 나고 해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호기심이 생겨서 도저히 갈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들춰보니 휴, 이럴 수가. 그 안에서 잡히는 건 하얀색 뼈다귀가 손에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과학책에서나 나올 법한 사람의 뼈다귀들이 그 천 속에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놀라 고함을 치며 다시 그 친구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저와 제 친구들은 그날부터 그대로
자리에 누워 있어야만 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그 무더운 여름날 온몸이 부르르르 떨릴 정도로 한기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때에는 상관없이 제가 잠에만 들면 웬 허름한 옷에다가 온몸이 상처투성이에 완전 피가 흥건한 괴물 같은 아저씨가 제게 다가와 막 목을 조르는 그런 꿈을 꾸곤 했습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이틀이 지나자 우리를 걱정하시며 간호해 주시던 친구의 어머니는 결국 우리가 산에 갔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저와 친구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우리의 머리카락 조금과 손톱 발톱을 조금씩 잘라서 흰색 천으로 만든 어떤 주머니에 넣고 그걸 대문 입구에 몇 시간을 걸어 놓으시더니 다시 그 주머니를 들고 산으로 가서 태워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자 시간이 지나서인지 아니면 친구 부모님이 하신 그 이상한 의식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게 되었고 곧 완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은 초분이라는 것이었고, 객지에서 객사를 하거나 몹쓸병 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땅에 바로 묻지 않고 깊은 산속 평평한 바위 위에 올려놓고 위에는 볏짚으로 덮어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 시체가 썩고 뼈만 남게 되었을 때 땅에 묻는 그런 풍습이래요. 우리나라 남해안 지방에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전통 풍습이라고 합니다. 당시 제가 살던 섬에도 이렇게 만든 초분이 약 3개 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으로 초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옛날에 할아버지 때는 섬에서 자주 볼 수 있었지만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그 당시에는 현대화가 진행 중이라 섬에서도 잘 보기 힘들었고, 대부분 사람이 죽으면 상여에 실어서 산속 땅에 묘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친구 어머니의 말씀이 그렇게 죽은 사람을 초분으로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극락에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건드려서 아마 우리를 따라 내려온 것이고, 우리의 머리카락과 손발톱을 깎아 매달아 놓은 것은 우리 신체 일부를 잘라 주머니에 담아 매달아 놓으면 귀신이 그걸 우리로 착각해서 그 주머니를 대신 데려가게 하고 우리는 안전하게 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초분 옆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꾸중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른들조차도 초분에 가기를 꺼려하고 그 초분의 볏짚을 1년에 한 번씩 바꿔주기 위해서 가까운 가족 이외에는 절대 접근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아울러 다른 섬에서는 시체를 산속 깊은 곳에 우리처럼 바위에 올려놓지 않고 소나무에 매달아 놓는 그런 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엽기적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지요. 그래서 지금도 전 족발 같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족발을 먹을 때 나오는 돼지 뼈다귀가 꼭 그때 봤던 뼈다귀들과 되게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어린애였던 초등학교 시절에 겪은 체험담이지만 어른이 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봐도 소름이 확 끼치는 그런 경험담입니다. 코비에TV 구독자 은정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사연 제보에 앞서 저는 영매 체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무당 체질과는 조금 달라서 주변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저 같이 보고 느끼는 정도이죠. 그래서 저는 이사할 때 절대로 근처에 무당이 산다거나 절이 가까이 있거나 하는 그런 곳은 피합니다. 무당집이나 점 같은 것도 잘 보러 가지 않아요. 같이 느껴서 너무 힘들거든요.
저는 초등학생 때 도깨비터에 살았습니다. 그땐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도깨비터였던 것 같아요. 엄청 잘 나가던 아버지 사업도 갑자기 망하시고 건강체질이셨던 할아버지도 그 집에 들어오면서 병이란 병은 다 앓고 돌아가셨고요. 역시 건강체질이던 저희 어머니도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엄마는 이사하고 나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하여튼 그 집에 살면서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먼저 제가 어릴 때 아주 크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병원을 가도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해열제랑 뭐 이런저런 약들만 받아 먹었고요. 앓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날이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앓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게 스스로 꽃단장을 하더래요. 머리를 곱게 빗고 하얀 원피스를 꺼내 입은 후에 엄마의 립스틱과 분까지 꺼내 막 곱게 바르고 있길래 할머니가 너 뭐하냐고 이렇게 나무랐죠. 그때 제가 하던 대답을 아직까지 에피소드로 말씀하시곤 하시는데 초점이 다 나간 눈으로 할머니의 손을 팩 뿌리치면서 제가 이랬대요. 나 예쁘게 하고 가야 돼. 언니가 기다리잖아, 이씨. 그 말에 소름이 끼친 할머니가 제 뺨을 때리고선 제가 기절하니까 다시 눕혀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장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외동이셔서 저는 사촌도 없는걸요. 그리고 저녁에 엄마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저를 간호하는데 제가 또 막 눈을 부릅뜨고 약이건 죽이건 주는 대로 다 뱉어내고 손으로 막 쳐내버리니까 엄마가 화가 나셔서 너 뭐하는 짓이냐 나무랐더니 너 누구야? 너 내 엄마 아니잖아. 너 누구냐고? 이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엄마나 할머니는 열이 너무 높아서 헛소리를 하는 거라 생각하고 일단 넘어갔죠. 참고로 저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후에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그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무속인은 아니시지만 옛날 무속신앙 같은 걸 잘 아시는 먼 친척 할머니께서 한번 집에 놀러 오셨는데요. 그때 제 상태를 보시더니 저러다 애 잡는다면서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바가지에 쌀이랑 물을 담아 놓고서 식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그걸 바가지 안에 휙 던지는 그런 행위를 했었대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귀신에 안 들리면 칼이 눕고 귀신에 들리면 칼이 빳빳하게 선다고 하더라고요. 저요? 뭐가 나왔겠어요? 칼이 빳빳하게 서다 못해 시퍼렇게 날이 서 있었다니까 말 다 했죠. 그렇게 그 할머니께서 일종의 비방 같은 걸 해주시고 가셨는데 타이밍이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 효과가 있었던 건지 신기하게도 그러고 얼마 뒤에 감쪽같이 나와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네요. 사람이 아닌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게요. 당시 할아버지는 병원에 계시고 할머니는 병간호를 하셨고요. 그리고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집에 혼자 있거나 남동생과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더랬죠. 저 혼자 있을 때는 수시로 봤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여자의 모습을 말이죠. 그 집이 2층 50평대였나? 꽤 큰 주택이었고 저희가 집주인이었습니다. 1층 두 곳은 세를 놨었고요. 제 방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창문은 항상 열어두고 살았었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젊은 여자는 제가 혼자 있을 때만 유독 저를 괴롭혔습니다. 늘 제 귓가를 맴돌면서 너 자지 말고 나랑 놀자. 창문으로 지금 당장 나와. 어서. 이렇게 말을 걸며 속삭이는 건 부지기수고 안방 쪽창문에 얼굴을 들이대고 제가 뭘 하는지 항상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얼굴은 돌아가지 않고 눈동자만 저를 따라다니곤 했어요. 처음엔 너무 무서웠지만 집 안으로는 안 들어오나 보다 하고 조금 안심하려던 찰나 그 여자는 집안 살림들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아래에 틈이 좀 있죠? 머그컵 하나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그런 낮은 높이였는데 혼자 있을 때 화장실이라도 다녀오면 언제 그랬는지 가재 도구들이 침대 밑에 막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물과 음식 같은 것도 막 난장판이 되어 있고요. 결벽증이 있는 엄마 탓에 안방에는 먹을 것을 들이지 못했는데도 말이죠. 태풍 때문에 정전이라도 될라 치면 침대 옆에서 저를 지켜보기도 했고요. 차라리 가위라도 눌리면 으악 하고 기절이라도 할 텐데 이건 뭐 계속해서 지켜만 보고 있으니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더 무서웠습니다. 그렇다고 노래라도 틀잖아요? 휴, 연신 따라 부르는 통에 더 힘들었습니다. 근데 노래는 못하더라고요. 억양이 없어서 그런가. 부모님께 얘기도 해봤지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혼나기만 해서 그 고통은 오롯이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가족들 아무도 못 보고 못 듣는데 저만 그 존재를 알아보니깐요. 나중에 들은 거지만 저 때문에 엄마가 굉장히 무서워하셨대요. 자꾸 뭐가 보인다, 들린다, 뭐 느껴진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인 건지 아니면 얘가 미친 건지 몰라서요. 그 이후 저희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첫 번째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는 20살이 되던 늦여름 8월 말쯤입니다. 제 친한 친구놈 하나가 어릴 적부터 태권도장을 다녀서 자연스럽게 태권도장에 종종 놀러 다녔죠. 물론 태권도를 배우진 않았습니다. 태권도장에는 우리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한 사범령이 있었고 그 사범령, 그리고 사범령 친구, 저, 그리고 제 친구 이렇게 넷이서 종종 어울리곤 했어요. 그리고 8월 여름 휴가가 다 지나갔을 무렵에 바다 구경 한 번 못한 게 아쉬워서 4명이서 당일로 속초 여행을 다녀오기로 관장님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도장 스타렉스 봉고차를 끌고 속초 고성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는 운전을 해야 하는 사범형을 제외하고는 다들 회도 먹고 재미있게 술도 한잔 했습니다. 아쉽지만 원래 계획이 당일 여행이고 차도 다시 도장에 갖다 둬야 하는 상황이라 밤 11시쯤 다시 서울로 출발을 했죠. 저희 모두는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서 그런지 다들 피곤해했습니다. 그나마 멀쩡한 제가 조수석에 탔고 나머지 둘은 뒤에서 자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창 미시령 고개를 넘어갈 때쯤 저도 슬슬 졸려서 졸았다 깼다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운전을 하던 사범형이 욕설을 내뱉으면서 브레이크를 아주 세게 밟았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아니, 어떤 미친놈이 미시령 고개 꺾고 올라갈 때마다 앞에서 하이빔 갈기잖아. 형, 지금 주변에 아무리 봐도 우리밖에 차가 없는데? 야, 이거 봐봐.
지금도 하이빔 날라왔어. 어디서 날리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형, 브레이크 좀 살살 밟아줘. 앞유리에 헤딩하겠네. 뭐? 이게 안 보여? 나만 보이는 거야? 장난치지 말고 화내기 전에 잘 봐봐. 그런데 아무리 여기저기 둘러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자고 있던 둘을 깨우고 같이 봤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죠. 결국 사범령이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결론을 짓고 근처 아무 데서나 쉬다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미시령곡의 정상에서 어느 정도 내려오는 길에 저희는 작은 음식점을 발견하고 뭐 좀 먹고 쉬다 가자면서 그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김치찌개를 시키고 차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다가 저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여행이 끝나간다는 아쉬움에 술도 한 잔 더 하고 싶어서 사범형도 술 한 잔 먹고 아예 새벽까지 쉬다가 서울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에는 할머니 혼자 일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말도 없으시고 굉장히 차가우셨죠. 하지만 음식 맛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김치찌개를 더 포장하고 술도 몇 병 사서 모텔이나 숙박시설이 있으면 방을 잡고 그곳에서 조금 더 먹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포장한 저희는 차에 탔고 머지않아서 모텔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식사는 하고 오셨죠? 그럼요. 시간이 몇 시인데요? 저희 저기 위에 식당에서 먹고 왔어요. 뭐라? 여기 근처에는 식당이 없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할머니 혼자 하시는 그 맛있는 식당이 있어요. 에이, 위에 올라가 봐야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우리가 방금 거기서 밥을 먹고 왔어요. 아무튼 가장 넓은 방으로 주세요. 아이고, 이 친구들 귀신한테 홀렸나 보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식당에서 포장해온 김치찌개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차에 두고 왔나 싶어서 차로 갔지만 김치찌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텔 사장님은 귀신한테 홀렸다며 저희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먹었기 때문에 포장한 건 음식집에 두고 왔다고 확신을 했고 식당으로 다시 가지러 가려는 그 찰나에 모텔 사장님이 자기 개인 차로 저희를 따라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속으로 그 모텔 사장을 욕하면서 식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저희가 간 뒤로 문을 닫으셨는지 그 식당은 없었고 그냥 불 꺼진 건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무시는 건가? 건물이 너무 허름해 보여서 이상했지만 일단 차를 세우고 사범형 친구가 김치찌개를 가지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욕을 하고 나오면서 들어가 보라고 재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음식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아서 모두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에는 공사를 하다만 인테리어에 거미줄도 잔뜩 있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맛있는 김치찌개를 해주셨던 그 할머니의 사진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다들 말없이 차에 올라탔는데 뒷좌석 안쪽에 빈 뚝배기 그릇이랑 소주병이 다 뜯어져서 검은 봉다리 속에 들어있는 걸 보고 그걸 냅다 밖에 집어던져버리고 그 음식점을 서둘러 떠났습니다. 도로 외곽에 차를 대놓고 잠시 담배를 피면서 진정을 시킨 우리는 그제서야 생각이 난 게 우리를 따라오던 모텔 사장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던 것이었죠. 뭔가 걱정도 되고
언제부터 사라진 건지 생각이 나질 않아서 저희는 다시 모텔 쪽으로 갔는데 분명히 있어야 할 모텔 건물이 없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뿐이었습니다. 저희는 뭔가에 홀렸다며 위험하다 싶어서 급히 미시령을 벗어났습니다. 이건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알아봤더니 그 미시령 옛길 쪽에서 작은 숙박시설과 음식집을 운영하던 한 가족이 미시령 고개를 내려오다가 올라오는 차량에 상향등비 때문에 시야를 가려서 그만 절벽으로 떨어지고 말았고 일가족이 모두 사망했던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그날 모인 친구들은 저와 언니까지 포함해서 모두 7명. 우리들은 한참 동안 재미있게 놀다가 한 친구의 제안으로 각자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언니와 저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터라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에는 정말 제격이었고 게다가 저희 언니는 그때 하필 목감기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가래 끓는 중저음의 여자 목소리. 정말 무서운 이야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모두 침을 꼴깍 삼키며 언니의 무서운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너희들 이거 진정하고 들어. 이거 듣고 있는 너희들 뒤에 아까부터 어떤 할머니 서 있어. 그렇게 한 명 한 명 무서운 이야기를 하다가 얼떨결에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었습니다.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겁니다. 보통 때 같으면 혼자 화장실에 갔겠지만 저녁에 무서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은 데다가 언니가 무서운 목소리로 해준 화장실 귀신 이야기가 머리에 남아있어서 도저히 혼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을 두리번거리다가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언니를 보고 언니를 깨웠습니다. 언니, 잠깐 일어나봐. 왜 그래?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의 목소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높낮이가 없는 약간 쉰 듯한 목소리. 하지만 언니는 감기에 걸려 있었기에 그때는 그런가 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언니를 깨워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언니와 함께 가도 같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니는 밖에서 기다리고 저는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까 전에 했던 무서운 이야기 중에 화장실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겁니다. 저는 언니를 불러서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했죠. 언니, 나 무서워서 그런데 노래 좀 불러주라. 알았어. 엄마가 선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그런데 절 놀리는 건지 뭔지 하필이면 언니가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저는 언니에게 계속 부르지 말라고 했지만 언니는 무시하고 계속 섬지박이를 부르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부르는 탓에
저는 무서움을 겨우겨우 참다가 일을 마치고 화장실 밖에 나와서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분명히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던 언니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일찍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같이 아침을 먹고 있다가 어젯밤 일이 떠올라서 같이 밥을 먹고 있던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어제 화장실 같이 가준 건 고마운데 왜 하필 섬지박이 그 노래를 부르냐? 무섭게 시리. 그런데 언니의 말은 야, 뭔 소리야. 나 어제 안 그래도 좁은 방에 니들 자는데 방해될까봐 너네 잔 다음에 바로 내 방 와서 잤어. 그리고 내가 미쳤다고 한밤중에 그 노래를 부르냐? 그게 얼마나 소름 돋는 노랜데.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언니의 말에 모두들 내가 장난친다며 웃어댔지만 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금세 분위기가 싸해졌고 조용히 수저 소리만 들리던 가운데 가장 조용하던 제 친구가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모두 굳으며 수저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지야, 사실은 내가 어젯밤에 물 마시러 부엌에 가다가 화장실 앞을 지나갔는데 너 혼자 화장실에서 뭐라고 계속 중얼거리더라. 밖엔 아무도 없었는데 꼭 누군가 있는 것처럼 말이야. 언니, 나 무서워서 그런데 노래 좀 불러주라. 알았어.